이 유저는 나중에 미 해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지 않고 놓아두었던 것이다. 폴 장관이 경쟁 입찰을 유도했을까? 물론 아니다. 그는 이 입맛이 저절로 다져질 만한 계약을 바로 자신의 친구인 에드워드 L. 도헤니에게 넘겨주었다. 도헤니는 그 대가로 무엇을 해 주었을까? 그는 폴 장관에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10만 달러를 주었다. 그 후 폴 장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미 해병대에 명령을 내려 엘크일 주변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유정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을 몰아냈다. 무력에 의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경쟁자들은 법정으로 향했고, 이에 티포트 돔 스캔들의 뚜껑이 열렸다. 이 스캔들에서 나는 악취는 너무도 심해서 하딩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모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공화당은 파산 직전까지 갔고 엘버트 B. 폴은 감옥에 갇혔다. 폴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공직자 중 그만큼 비난을 받았던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가 뉘우쳤을까? 절대 아니었다. 몇 년이 지나 허버트 후퍼가 대중연설에서 하딩 대통령은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데서 온 심적인 갈등과 괴로움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한 적이 있다. 폴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팔자를 탓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폴이 하딩을 배신했다고? 아니야. 내 남편은 그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어. 집엔 금이 가득한데 왜 내 남편이 잘못된 일에 유혹을 받겠어. 배신당한 건 내 남편이고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내 남편이야. 당신은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난 예를 보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난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 당신이나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알 카포네, 쌍문천 크롤리, 엘버트 폴을 기억하도록 하자. 비판이란 마치 전서구와 같다. 항상 자신에게 대두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쳐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비난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자. 혹 헤프트처럼 착한 사람이라면 아마 더 잘할 수 없었다는 말로 그치겠지만 말이다.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에이브러햄 링컨은 한 사우저 숙박시설의 문간방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다. 링컨이 존 웰크스부스에게 정형을 당했던 포드 극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집이었다. 링컨의 커다란 몸은 그에겐 너무 짧아 보이는 움푹 들어간 침대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다. 로자 부네르의 유명한 그림 말시장의 조잡한 복제품이 침대 위에 걸려 있었고 조악한 가스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죽어가는 링컨을 보며 육군 장관 스탠튼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이 저기 누워있다. 링컨이 사람을 다루는데 성공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10년간 링컨의 삶에 대해 연구했고 3년을 꼬박 알려지지 않는 링컨을 쓰고 검토하는 데 바쳤다. 링컨의 성격과 가정생활에 대해 나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자부한다. 나는 링컨이 사람을 다루었던 방식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링컨은 타인에 대한 비판을 좋아했을까? 물론이다. 젊은 시절 인디애나주 피전 크릭 밸리에 살 때 그는 비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그 사람들이 발견할 만한 곳에다 떨어뜨려 놓곤 했다. 이 편지 중 하나가 링컨이 평생 잊지 못할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링컨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개 편지를 써서 신문에 내는 식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딱 한 번은 조금 지나쳤다. 1842년 가을, 그는 제임스 시에스라는 허영으로 가득 차고 호전적인 아일랜드 출신 정치인을 조롱했다. 링컨은 스프링필드 저널에 익명 편지를 기고해 그를 비웃으며 놀렸다. 마을 사람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던 쉴스는 분노를 끌어올랐다. 그는 누가 편지를 썼는지 알아내자마자
말에 올라타 링컨을 찾아 출발했다. 그리곤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투를 하지 않고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었다. 다행히 그에게는 무기 선택권이 있었다. 링컨은 팔이 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기사들이 쓰던 날이 넓은 칼을 택하고 미군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에게 칼싸움을 배웠다. 정해진 날이 되자 링컨과 실스는 미시시피강 모래톱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죽기까지 싸울 작전이었지만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결투에 이페인들이 끼어들어 결투를 중단시켰다. 이 사건은 링컨의 삶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링컨은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는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사람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다시는 사람을 조롱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려 했다. 남북 전쟁 중 링컨은 포토맥 지구 사령관으로 새로운 장군을 여러 번 임명해야 했다. 맥클렐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등등이었는데 이들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링컨은 커다란 실망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미국 사람 절반은 이 무능한 장군들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링컨은 누구에게도 양심을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 그가 좋아하는 말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였다. 자신의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에 대해 심한 말을 할 때도 링컨은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오.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테니까 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기회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다. 하나의 예를 보기로 하자. 1863년 7월 4일간의 해티즈버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7월 4일 밤 남북은 총사령관 리 장군이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을 때 먹구름이 끼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리 장군이 패주한 군대와 더불어 포토맥 강에 도착했을 때 강은 이미 물이 불어 건널 수 없는 상태였고 승리로 의기양양했던 북군은 뒤를 거의 따라잡고 있었다. 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었다. 링컨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늘이 내린 금쪽 같은 기회였다. 리 장군의 군대를 사로잡아 전쟁을 단숨에 끝낼 기회였다. 커다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른 상태에서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전략회의 따위는 소집하지 말라고 당장 리 장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링컨은 전보를 통해 명령을 내린 것으로도 모자라 긴급 정령을 보내 미드에게 즉시 공격하라고 주문했다.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명령받은 바와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을 어기며 전략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주저하고 망설였다. 그리고 전보를 통해 5만 변명을 늘어놓았다. 대놓고 공격하기를 거부한 셈이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강물은 빠졌고 리 장군은 자신의 군대와 함께 포토맥강을 건너 도망갈 수 있었다. 링컨은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지? 링컨은 아들 로버트를 향해 소리 질렀다. 제기랄, 이게 뭐야? 거의 손 안에 들어왔었는데,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우리 군대는 내 명령이나 행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군.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무능한 장군이라도 이 장군을 패배시킬 수 있었는데 내가 거기 있었더라도 그에게 이길 수 있었을 거야. 실망이 컸던 링컨은 자리에 앉아 미드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기억해둘 것은 이때 이미 링컨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표현도 대단히 절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1863년 링컨이 썼던 편지는 격렬한 비난이라고 보아도 좋다.